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봄그림 DJ 성선아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메마르고 앙상하기만 하던 나뭇가지에 빼꼼히 조심스레 얼굴을 보여주는 꽃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였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또 봄이 오는구나. 참 반가웠어요. 여러분은 꽃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지구 곳곳 어디서든 저마다 피어난 꽃들은 그 색깔도 형태도 그림도 참 다채롭습니다. 인류에게 꽃은 언제나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별별미술관에서는 꽃이 그려진 작품을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화가가 어떤 꽃을 어떤 이유로 그림에 담게 되었을까요? 아름답고도 재미있는 꽃 그림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을 아세요?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바로 어몽룡의 월매도라는 그림입니다. 둥근 달이 높이 떠 있는 적막함이 느껴지는 고요한 달밤. 하늘 끝까지 곧게 쭉 뻗어 있는 한 줄기의 매화 가지는 마치 매서운 추위를 참고 인내하며 칼같은 냉철함으로 독한 마음을 품고 귀한 매화꽃을 한 방울 방울 피워내고 있습니다. 분명 많이 보신 작품입니다. 어디서 보셨을까요? 주변에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5만원권을 1분간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이 5만원권 지폐를 뒤집어 보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화가 보이시나요? 이 매화도는 16세기 조선 중기에 매화 그림으로 아주 유명했던 문인화가 어몽룡의 작품입니다. 어몽룡은 특히 매화를 뛰어나게 잘 그렸고 같은 시기에 대나무를 잘 그린 이정과 포도를 잘 그린 황집중과 함께 삼절로 불렸습니다. 당시 사대부 선비들에게 시서화 삼절이라 함은 시와 글씨, 서예를 말하죠. 거기에 그림까지 더해 이 모두를 갖추면 선비의 완전한 미덕을 갖추었다고 높이 칭송받았습니다. 그런데 도화서 화원도 아닌 그림을 배우지도 않았던 문인들은 무엇을 그렸을까요? 박물관에 가서 보면 오래돼서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먹으로만 간결하게 그려진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난초, 대나무, 매화, 국화를 서예의 연장선처럼 그려놓은 작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물마다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 4가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군자, 즉 덕과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과 비교해서 사군자라고 부르고 사대부 문인 화가들이 매력적인 화목으로 삼아 즐겨 그리게 되었습니다.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는 그 의미와 고고하게 눈 속에서 꽃을 개화하는 그 청아한 자태가 맑은 향기를 품은 군자에 비유됩니다. 난초 역시 깊은 산중에서 홀로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린다고 해서 지조 높은 선비나 절개를 지키는 여인과 비유합니다. 국화는 늦은 가을까지 인내하며 첫 추위를 견디며 피어났기 때문에 고결한 지조를 가진 은자에 비유됩니다. 사군자 중 제일 먼저 시와 그림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하며 곧게 자라는 모습만으로도 난세에 자신의 뜻과 절개를 굽히지 않고 결의를 지키는
군자의 기상에 비유합니다. 특히 매화는 지금처럼 봄이 되면 문인들과 풍류객들에게 단골 소재거리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매화도는 밝은 햇살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나듯이 화려하게 매화꽃이 만개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어몽룡의 월매도는 어떤가요? 왠지 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어스름한 달밤에 핀 매화나무가 주인공입니다. 붓질이 시작된 하단부터 자세히 보면 오래된 고목의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 부러지고 거친 세월을 맞은 듯 표현되었습니다. 거친 표현을 그리기 위해서 먹의 물기를 최소화해서 그릴 때 건조하게 갈라지고 붓이 지나갈 때 수분이 없어서 빈 여백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비백법이라는 기법으로 효과를 주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매화나무의 거칠지만 단단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그 느낌이 굉장히 꼬장꼬장하다고 할까요? 나무지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화 그림은 나뭇가지들이 여러 갈래로 파생되는 그 시작 부분, 그러니까 몸통에 해당하는 그 중심 부분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먹의 농담을 붓에 머금고 큰 호흡 한번 하고 이제부터는 숨을 꾹 참고 한 호흡으로 끝까지 그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들 망친다고 하죠. 호흡이 흐트러져서 붓질이 헛질이 되면 먹이 뭉쳐져서 혼탁해집니다. 또 잠시 망설이면 먹이 번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리면 필력이 약해져서 나뭇가지의 기운도 약해집니다. 화선지에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은 수정이 거의 불가능해서 그 부분을 망치면 아깝지만 종이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거의 수행과도 같아서 실력과 함께 정신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선비님들이 정진할 때 그렸는지를 100% 알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도 엄청나게 많은 화선지를 버려가며 씩씩거리며 연습하던 때가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평온한 선비의 고매한 정신으로 그려도 좋은 작품이 나올까 말까인데 그때 그저 빨리 숙제 끝내고 놀고 싶은 중생의 하찮은 마음으로 그렸으니 하지만 문인화가 매력적인 점은 제대로 먹의 매력과 만나면 신선들이 논의는 무릉도원이 여기에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먹의 온기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일체감이 주는 희열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문인화를 배우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고 있어도 여운을 남기는 여리여리한 달빛과 그림 위쪽에 넓게 텅 비어버린 여백의 공간, 그리고 그 여백의 공간을 가리며 쭉 뻗어 올라간 매화나무 가지는 부드러운 달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날카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서 긴장감까지 느껴집니다. 월매도는 동양화의 서정적인 묘미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몽룡은 누가 이 깊은 달밤의 매화꽃을 본다고 월매도를 그렸을까요? 아마 어두운 밤은 가리워진 어려운 현실을 말하는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척박하고 황폐해진 곳에서도 새롭게 솟아나는 군자의 덕을 보여주고자 고목의 늙음과 새 나뭇가지의 청춘을 달빛으로 희망을 드리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매화 나무가지에 찌르는 듯한 매서움은 결코 물러남 없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강한 의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알 한 알 기하게 연글은 매화의 꽃망울은 그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매도를 보고 있으면 괜히 찔리는 것은 왜일까요? 귀하디 귀한 꽃이 하나씩 연글어가고 있으니 흥청망청 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라고 마치 날카로운 쓴소리를 아주 우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그려진 꽃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벨기에의 화가 얀 브리얼의 꽃그림입니다. 어몽룡이 1566년에 태어났고 얀 브리얼은 1568년에 태어났으니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화가입니다. 아버지는 플랑드르 풍속화의 대가 피터르 브리얼이고 얀트베르펜에서 화가들의 조합과 같은 길드의 장이었고 합스부르크 통치 왕가의 알베르트와 대공비 이사벨라 궁정화가로 발탁돼서 생전에 이미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얀 브리얼은 식물들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리는 것으로 유명해서 벨벳 브리얼, 꽃 브리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꽃그림은 장식을 위한 소품 정도로만 그려지다가 얀 브리얼이 꽃그림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면서 대략 1600년 무렵부터는 꽃도 당당히 주체가 되어 정물화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얀 브리얼은 보고 관찰해서 그릴 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루 여행을 다녔다고 해요. 특히 희귀종의 꽃을 발견했을 때 엄청난 즐거움과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꽃그림 작품 중에 나무통 속의 꽃들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까만 바탕에 불꽃놀이라도 시작된 듯이 각양각색의 화려한 색깔을 가진 꽃들이 그림 안에 빽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작은 나무통이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다양한 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무통 속의 꽃들 작품 안에는 자그마치 130여 종의 꽃들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건 어떻게 그렸을까 궁금하도록 아주 작은 꽃송이도 뭉그러지게 대충 표현된 것 없이 하나하나 매우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식물도감 사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꽃들의 형태가 가려지지 않도록 겹치지 않게 배치해서 모든 꽃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꽃을 크기에 따라 꽂았는데 작은 야생화 종류의 꽃은 아래쪽에 받치듯이 가득 꽂았고 중간 크기의 꽃들은 중앙에 촘촘하게 배치했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주황색, 다홍색, 하늘색, 마치 색색의 꽃들 물감을 짜놓은 팔레트 같습니다. 위쪽에는 큰 꽃송이를 가진 흰 백합과 붉은 모란, 파란 붓꽃을 꽂아서 화려하게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작약, 여러 색의 튤립, 백합, 장미, 데이지, 아네모네, 수선화, 별꽃, 모란, 수국, 자스민, 붓꽃, 물망초, 참나리, 카네이션, 칸나, 페투니아, 시클라멘. 그 외, 나름 보테니컬 수업을 하면서 저도 꽃의 종류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절반도 모르겠네요. 얀 브리얼은 모든 꽃을 꼼꼼히 관찰하고 정성을 다해 형태를 그리고 색을 칠했습니다. 사진기가 없던 시절에 사진기를 대신할 만큼의 기술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한 작품을 완성하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몹시 궁금해집니다. 얀 브리얼이 남긴 편지에 따르면 봄에 그리기 시작해서 가을에 완성했다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겨울이 다가와 모든 것이 얼음으로 뒤덮일 때는 그림 속의 꽃을 보며 상상 속의 향기를 즐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꽃에 대한 사랑과 그림에 대한 얀 브리얼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늘 느끼지만 예술가는 재주를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열정을 더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랑드르 정물화에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계절의 꽃을 모두 한 꽃병 안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로병사, 인생 전반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니타스라고 부르는데요.
헛되고 헛되도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황당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꽃들을 그려놓고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다니요. 그러나 인생에 대한 집착과 헛됨, 무상함을 상징하는 바니타스 정모라가 플랑드르에서는 많이 그려졌습니다. 화려한 꽃들 사이에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 죽어가는 꽃도 반드시 같이 그려 넣었습니다. 이 작품에도 자세히 보시면 나무통 바닥 아래쪽에 시들고 죽어가는 꽃송이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통 안에 꽂혀 있는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과는 대비되는 말라 비틀어져 바닥에 떨어진 꽃들은 영원할 것 같은 그 화려한 순간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영광의 순간은 영원하지 않기에 늘 경건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처럼 선명하고 화려한 꽃을 그린 그림 속에 죽음도 늘 옆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전하는 플랑드르의 바니타스 정모라의 진짜 매력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일까? 조금은 느슨해지기도 하는 요즘 냉철한 통찰력을 가진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정신 번쩍 차려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온 FM 96.3 별별 미술관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꽃 그림이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꽃 그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꼽으실 거예요. 아, 맞아. 나도 해바라기 좋아해. 급 공감하셨나요?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는 총 12점이나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병에 꽂힌 해바라기는 7점이나 있습니다. 7작품마다 꽃병 안의 꽃의 개수는 다 다릅니다. 3송이가 그려진 것, 12송이, 15송이가 그려진 것 각각 차이가 납니다. 한 점은 일본에서 폭격으로 소실되었고 나머지는 암스테르담 반 고흐 뮤지엄, 런던 내셔널 갤러리, 독일, 미국, 세계 여러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실제로 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치 방금 그려서 걸어놓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손을 뻗어서 물감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진짜로 물감이 찐득찐득 묻어나올 것 같은 생생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해서 유화물감을 아주 두껍게 칠해서 해바라기의 꽃잎이 한 잎 한 잎 살아있는 것 같이 생명력을 주고 엄청난 양의 그 물감 덩어리가 만들어내는 질감을 통해서 입체감까지 더해져 감탄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리쬐는 햇살까지 모두 품은 듯한 강렬한 노란색의 해바라기는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왠지 앞에 서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듯한 따뜻한 에너지를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개한 해바라기와 시들어가는 해바라기를 한 화병에 자연스럽게 그려내서 시공간의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반 고흐의 고향인 플랑드르 지역 네덜란드에서 보았던 바니타스 정모라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는 애절한 순애보가 담긴 그림입니다. 반 고흐가 한 사람만을 위해 애타게 기다리며 그가 머물게 될 공간을 꾸미기 위해 이 해바라기 그림을 인테리어 장식을 목적으로 그렸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제부터 반 고흐와 폴 고겐과의 지독한 애증이 담긴 사연이 시작됩니다. 반 고흐는 복잡한 프랑스 파리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따뜻한 햇살을 찾아 프랑스의 남부 아를로 내려옵니다. 반 고흐는 작은 집을 빌려 노란색으로 페인트를 직접 칠하고 여기 노란 집으로 화가들을 초대해서 서로를 의지하며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도 함께하는 멋진 미술 공동체를 만들 꿈에 가득 부풀었습니다.
특히 방고은은 평소 너무나 존경하던 폴 고갱과 함께하고 싶어서 5개월 정도 편지로 계속 러브콜을 보냅니다. 방고우의 동생 태우가 나서서 고갱에게 그림도 팔아주고 생활비도 주는 좋은 조건을 걸고 설득에 나섰죠. 그래서 결국 폴 고갱은 아르레 노란집에서 함께 하기로 합니다. 너무나 기뻤던 방고우는 폴 고갱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의 방을 멋지게 꾸며주리라 다짐합니다. 방고우는 태양 한 곳만 우직하게 바라보는 자신과도 어쩌면 많이 닮은 해바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연상시키는 해바라기를 남태평양에서의 추억이 깊었던 폴 고갱도 좋아하리라 생각하며 정성을 담아서 해바라기 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방고우는 마음 같아서는 노란집 전체를 해바라기로 가득 채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12송이 해바라기 연작 중 제일 잘된 작품 2점을 폴 고갱의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방고우가 태우에게 직접 쓴 편지에 무엇보다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태우에게, 태우야, 내가 커다란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다는 것에 너도 놀라지 않겠지? 캔버스 3개를 동시에 작업 중이다. 첫 번째는 초록색 화병에 꽂힌 커다란 해바라기 3송이를 그린 것인데 배경은 밝고 크기는 15호 캔버스다. 두 번째도 역시 3송이인데 그중 하나는 꽃잎이 떨어지고 씨만 남았다. 이건 파란색이 바탕이며 크기는 25호 캔버스다. 세 번째는 노란색 화병에 꽂힌 12송이의 해바라기이며 30호 캔버스다. 이건 환한 바탕으로 가장 멋진 그림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 어쩌면 여기서 끝내지 않을지도 모른다. 고갱과 함께 우리들의 작업실에서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작업실을 정말 멋지게 장식하고 싶어졌거든. 오직 커다란 해바라기로만 말이야. 너의 가게 옆에 있는 레스토랑이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걸 너도 알겠지? 나는 그곳 창문에 있던 커다란 해바라기를 늘 기억하고 있어.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면 12점 정도의 그림을 그려야 한단다. 그 그림을 모두 모아놓으면 파란색과 노란색의 심포니를 이루겠지. 매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꽃은 너무나 빨리 시들어버리는 데다가 단번에 전체를 그려야 하기 때문이지. 이곳 남부지방의 생활이 점점 좋아진다. 1888년 8월 형 빈센트 방고우가. 짧은 편지 내용만 보더라도 폴 고갱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해바라기를 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1888년 10월 23일 새벽,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린 폴 고갱이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폴 고갱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집안 가득 걸려있던 방고우의 해바라기 그림이었어요. 예상보다 뛰어난 방고우의 그림 실력을 보고 폴 고갱은 감탄하며 조금은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고우는 늘 폴 고갱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 데다가 방고우는 자신을 스스로 막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폴 고갱은 자신보다 못 미치는 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르레 와서 작업하는 동안 가르침을 주며 조수 역할이나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온 것도 어느 정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폴 고갱의 눈에 보이던 것은 창문에 비치는 아름다운 아르레 풍경이 아니라 그 창문 주위 벽에 가득 걸려있는 멋진 해바라기 그림들이었습니다. 폴 고갱의 방을 꾸며주기 위해 염려가 될 정도로 고심했던 방고우는 해바라기를 그렸고 이런 호의를 폴 고갱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둘은 성격도 기질도 매우 달랐고 작업에 대한 방향성조차도 완전히 틀려서 모든 것에서 맞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파리지앵이었던 폴 고갱에 비하면 반고흐는 그림 빼고는 모든 것에 무신경한 외골수라고나 할까요? 더럽고 누추한 작업실과 무질서한 생활 모습을 보면서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반고흐에게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반고흐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폴 고갱이 형편없다고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고 둘 사이의 균열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함께한 지 2개월쯤 둘은 큰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끝에 반고흐는 자신의 길을 자르고 폴 고갱은 그 길로 파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후 반고흐는 스스로 생레미 정신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폴 고갱도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한참 뒤 폴 고갱은 해바라기 그림은 자기에게 줄 수 없냐며 편지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그 당시 얼마나 끔찍했으면 자신의 짐도 챙기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폴 고갱조차도 해바라기 작품은 탐이 났나 봅니다. 반고흐의 해바라기는 걸작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면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반고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인용한 반고흐가 쓴 편지들을 담은 반고흐 영혼의 편지 책을 읽다 보면 참 순수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고흐는 해바라기 말고도 꽃을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풀과 나비만 그린 그림도 있고요. 그 그림들 앞에 서면 정말 감동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일상에서 너무나 평범해서 눈에 띄지도 않고 무심히 지나치듯 보여지는 것을 반고흐는 아름답게, 특별하게, 정말 소중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화가들이 반고흐를 가장 리스펙하는 점입니다. 저 역시 반고흐의 꽃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리스, 장미, 작약, 데이지, 양귀비, 아몬드꽃. 그리 화려한 기술로 그리진 않았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가 더 자극적으로 과장되어서 전해지면서 귀를 자른 미치광이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의 그림 앞에 서면 누구보다 순수했던 진심 어린 영혼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반 고흐의 그림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처럼 따뜻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했던 한 화가의 꽃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큰 캔버스에 꽃 한 송이만 가득 차게 그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림 앞에 가만히 있으면 꽃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저절로 듭니다. 꽃이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작게 느껴져서 마치 벌이나 나비가 되어서 그림 안으로 날아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조지아 오키프의 흰 동말풀 하얀 꽃 넘버1입니다. 미국의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의 1932년 작품인데 2014년 당시 뉴욕에서 진행된 소더비 경매에서 4,44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월마트의 상속녀가 사갔다고 하죠. 당시 500억 가까운 금액이었는데 이것은 그림 경매 사상 여류 화가의 작품 중에 최고가로 낙찰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 때 만찬룸에 걸리기도 했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꽃 그림입니다. 그런데 꽃이 엄청 크게 확대되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강한 인맥을 가진 진한 초록색 잎에 둘러싸인 그 위로 나팔꽃 형태를 지닌 순백의 흰 독말풀 한 송이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습니다. 꽃잎의 모양이 잘 보이도록 정면으로 그려졌고 꽃 안에 암술 수술도 중앙에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자연에서 많은 관찰의 시간을 보내며 사유하고 작업을 이끌어냅니다. 아이리스, 데이지, 칸나, 백합, 카라, 히비스커스 이런 다양한 꽃들을 캔버스에 커다랗게 확대해서 그린 꽃 시리즈가 그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미술사에서 조지아 오키프는 20세기 미국 근대 미술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미술계는 유럽의 예술사조의 영향력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지아 오키프가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나서 뉴욕 빌딩 숲이나 꽃을 확대해서 그녀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모던하고 심플하게 매우 미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그야말로 예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이전에 많은 여성 화가들이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던 것과는 달리 살아생전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고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온전히 인정받는 것에 늘 목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미술 세계에 여성이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시선이 많이 있었고 작품 자체보다는 여자로서 조지아 오키프에 대한 관심과 그녀의 작품을 성적으로 관련지어 해석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더욱이 여류화가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고 특히 작품에 대한 가벼운 평가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 오키프는 이에 직접 나서서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도 묵묵히 자신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잠시 엿보면 유년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아주 훌륭한 엘리트 미술 교육을 받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로는 여자로서 자신이 화가가 되리란 생각은 못하고 미술 교사를 하며 틈틈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을 통째로 바꾼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그림 몇 점을 친구에게 선물했는데 그 친구는 그 작품을 들고 알프레드 스티글리치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알프레드 스티글리치는 미국 근대 사진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사진작가이자 현대 예술 중심지를 유럽의 파리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이동시킨 미국 미술사의 개척자로서 그 존재감만으로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뉴욕에서 화廊을 운영한 스티글리치는 피카소, 몬드리안, 마티스 등 유럽의 화가들을 일찍이 먼저 미국에 소개했고 주변에 가난한 예술가를 발굴하고 도와왔던 큰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는 그림을 보고 드디어 여상화가가 나타났다 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조지아 오키프 역시 스티글리치가 후원했던 젊은 예술가가 되었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된 후 연인이자 부부가 됩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자신을 알아봐주고 손길을 건넨 스티글리치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스티글리치 역시 젊고 매력적인 여인이자 예술적으로 충만한 조지아 오키프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23살이나 많고 예술계에 힘이 있는 남자와 결혼한 조지아 오키프에게 세상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습니다. 미술계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그녀의 그림도 잘 팔렸지만 정작 조지아 오키프는 이러한 세간의 얼룩진 평판과 가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주변의 남성 화가들은 빈정거리는 투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꽃을 크게 그리는 거죠? 조지아 오키프는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풍경과 산을 그리는 화가에게 실제보다 왜 그렇게 작게 그리는지 물어본 적 있나요? 조지아 오키프가 아무리 나는 아름다운 꽃을 그렸을 뿐이에요 라고 말해도 창작자 의도와는 달리 화가로서보다는 여성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지쳤고 타인을 신경 쓰지 않기로 합니다. 그저 묵묵히 계속해서 그녀만의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런 그녀를 정작 무너뜨린 사람은 스티글리츠였는데요. 결혼 5년 만에 배신을 당한 오키프는 우울증에 심하게 걸리게 됩니다. 그녀는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달래려고 여행을 떠났고 목적지는 바로 산타페였습니다. 그곳은 대지의 절반이 사막인 뉴멕시코였습니다. 뉴멕시코주 대표 도시 산타페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아름답고 슬픈 뉴멕시코 풍경 앞에서 특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아플 때마다 찾았던 뉴멕시코 산타페에 집을 구해서 완전히 정착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전화는 물론 전기와 수도 시설조차 없는 흙으로 지은 단순한 집에서 지내면서 광활한 풍경 속에서 극도로 절제된 예술가이자 수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고전 음악을 듣고 꽃을 정성껏 가꿨습니다. 고독과 고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림 작업도 정확한 시간을 지키며 자기 관리를 수행처럼 해나갔습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으며 그녀를 둘러싼 자연과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조지아 오키프가 산타페에서 지낸 모습들을 영상 기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국적인 뉴멕시코의 강활한 풍경과 사막을 다니며 그녀가 직접 재료를 모으고 작업하는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의 나뒹구는 동물의 뼈, 모래 언덕, 지평선, 산, 하늘, 달, 주변 모든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림에만 몰두하며 창조해낸 그녀의 독창적인 작품에 미술계의 시선과 평가도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조지아 오키프 그림은 어느 미술 사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화풍이었습니다. 결국 조지아 오키프는 오로지 작품 그 자체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조용한 운둔자처럼 살았지만 명성은 점점 사막 지평선 저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조지아 오키프는 70세가 넘어 세계 일주를 시작했고 90세가 넘어서도 작업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시력이 점차 약해져 사물을 자세히 보기 어려워지자 그림 대신에 점토를 이용한 도자기 등의 작품을 만들면서 고요한 시간을 보낸 그녀는 스스로 길을 열었고 스스로 구원을 찾았습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항상 100세까지 살 거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정말 100번째 생일을 앞두고 1986년에 그 길 끝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추모식도 없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뉴멕시코 코스코 렌치 근처에 한 줌의 흙으로 뿌려졌습니다. 자신을 다시 살아가게 해준 그 땅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후 산타페는 예술의 도시로 유명해집니다. 지금도 영감을 얻으려는 예술가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아 오키프는 왜 꽃을 크게 그렸을까요? 조지아 오키프는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진정한 자세로 꽃을 보지 않는다. 꽃은 너무나 작아서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은 그만큼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커다란 꽃을 그렸고
사람들은 그 거대함에 놀라 찬찬히 꽃을 제대로 감상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린 그저 바쁘게 지나쳐 갈 뿐 꽃을 바라봐 주지 않아요. 늘 길에 피어있던 꽃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날 보아달라고 크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제서야 돌아서 꽃을 바라봐 주겠죠? 이번 봄에는 피어나는 모든 꽃들과 마주하고 인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예쁜 꽃그림은 전통시장의 옷가게에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네 어머님들이 편안하게 입으시는 일명 몸빼 바지며 샬랄라한 블라우스를 구경해 보세요. 예쁜 꽃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입으시면 더 예쁘게 피어납니다. 우리들 누군가에게나 화려한 시절이 있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겐 꽃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봄을 맞아 피어나는 꽃들을 축복하고 그 봄을 또 맞이하는 나를 스스로 예쁘다 축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